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자, 우리들의 시간 여행 또 이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지금이 또 8월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8월을 떠올려 보면 정말 솔직히 그 군대에서 훈련받던 생각이 나요. 그 요즘에 보면 약간 그 땅 냄새, 흙 냄새 이런 거 좀 나잖아요. 그 바닥에서 굴렀던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 기억이 또 오래 가죠. 네. 이런 분위기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뜨거운 여름의 과거엔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5일부터 함께 보시죠. 조선이 낳은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그는 1762년 8월 5일 경기도 광주, 지금의 남양주시에서 진주 목사를 지낸 아버지 정재용과 어머니 해남 윤 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학문이 출중했던 그는 7살에 시를 지었고 청년 무렵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책들을 접하면서 실학 사상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는 22살에 과거에 급제한 뒤 인재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려던 정조의 총애를 받아 나라에 큰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한강에 배를 연결해 만든 배다리를 설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종두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훗날 완벽한 구조로 평가받는 수원 화성 축성을 맡았을 당시에는 거중기를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조가 승하한 뒤 본격적인 박해를 받아 두 형과 함께 유배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목민심서 같은 다양한 책을 저술하며 학문적 업적을 남기며 또 한 번 정진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던 조선 후기, 그 중심에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했던 사상가이자 실학자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8월 5일,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상업위성인 무궁화 1호가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당시 발사로 우리나라도 상업위성 보유국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총 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한 무궁화 위성은 3개의 방송용 중계기와 12개의 통신용 중계기를 탑재하고 적도 상공 36,000km, 동경 116도의 궤도에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후 무궁화 2호 위성이 이듬해인 1996년 1월에 발사됐고 1999년 9월에는 무궁화 3호가 궤도에 올라 초고속 위성 인터넷과 다채널 디지털 위성 방송에 다목적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10년 4개월간의 임무를 수행한 무궁화 1호는 2005년 궤도를 이탈해 우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5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14년에는 첫 전기 신호등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설치 이전까지는 가스 수동식 신호등이었는데요. 경찰이 직접 조작을 해야 했대요. 그런데 뭐 더 안전해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가스 폭발 사고도 빈번했다고 하는데 전기 신호등 설치 이후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너무너무 유명하고 좋은 노래죠. 제가 정말 중학생 때 나왔던 노래인데. 정말 팬이었던 네. 위대한 가수 소녀시대가 위대한 가수.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데뷔했습니다. 저 풋풋하고 그 청량한 느낌이 너무너무 좋네요. 저 그렇죠. 때는 이제 그 장기자랑 하면 저 소녀시대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유리 역할을 조금. 유리? 네네. 저는 이거 보면 네. 유나 씨가 네. 저 노래에서 발차기를 하는 안무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카메라 정면으로.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그 발차기만 기다렸다가 발차기 나오면 그럼 8월 6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1945년 8월 6일) 새벽 서태평양의 미군 공군기지에서 B-29 폭격기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일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던 히로시마 상공에 도착한 미군 폭격기는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고도 9,750m 상공에서 투하된 폭탄이 자동 폭발 고도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7초였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구름은 18km 상공까지 치솟았고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km 이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름 71cm, 무게 4톤의 이 핵폭탄은 강력한 폭발과 함께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 겁니다. 일본으로 세 대의 공군기가 본토에 접근하는 걸 추적하고 또 공습 경보를 발효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 소규모 편대가 위협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취소했다고 해요. 또 폭격기를 방해하기 위한 전투기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히로시마 인구 34만 3천여 명 가운데 7만여 명은 즉사했고 원자폭탄 피해로 인해 이후 5년 안에 7만여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전쟁 수행 능력을 잃을 때까지 원폭 투하를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사흘 뒤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239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당시 나가사키에서는 인구 27만여 명 가운데 7만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이후 8월 10일, 일본은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5일 후에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은 개전 5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창 여름 휴가철이었던 1997년 8월 6일, 승객과 승무원 등 254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휴양지 괌의 아가냐 공항에 착륙하다 니미츠힐 밀림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짙은 어둠에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 공항의 활공각 유도장치 시설의 작동이 중단되고 최저 안전고도 경보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에서 조종사가 유관에 의존해 착륙하려다가 참사가 빚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탑승객 254명 가운데 22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유명 정치인과 성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년여의 조사 끝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악천후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믿은 조종사의 실수와 안전장치의 오작동, 미국 연방항공국의 관제시설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종사 과실보다 미국 측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상자와 유가족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32년에는 제1회 베니스 영화제가 개막하기도 했습니다. 오, 베니스 영화제. 네. 우리 한국 영화도 그 영화제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냈잖아요. 맞아요. 고 강수연 배우가 생전에 여우주연상을 받으신 적이 있기도 하고요. 또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프랑스의 칸, 독일 베를린보다 동양권 영화에 일찍 관심을 보였습니다. 1951년 일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 그리고 1957년 인도 사티아지트 레이 감독의 아파라지토 등이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또 1610년에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총 25권으로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의학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우리나라 한의학의 큰 뿌리가 완성된 날이죠. 네. 제가 또 허준 드라마를 보고 자라는 허준 키즈라서 감명이 허준 깊네요. 퀴즈. 네. 그럼 8월 7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 8월 7일 아프리카 중동부 케냐와 탄자니아 수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224명이 숨지고 주 케냐 미국 대사 등 1000여 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테러는 1983년 레바논 주재 미 대사관에서 폭탄 테러로 240명이 숨진 이래 미 대사관이 겪은 최악의 테러였습니다. 또 뒤이어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 살람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도 폭발이 일어나 대사관 건물 대부분이 부서졌는데요. 두 건의 잇따른 폭발은 인접한 두 국가에서 10분 간격으로 일어난 데다 차량 폭발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을 겨냥한 동일범의 소행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는 미국이 유고에서 체포한 동료를 이집트로 송환한 데 대해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아랍 과격 무장단체 지하드가 지목됐는데요.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사건의 배후로 오사마 빈라덴과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지목하며 FBI 10대 지명수배범으로 현상수배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9년으로 가볼까요? 1999년 8월 7일 국내 최초로 난자를 젤 상태에서 급속 냉동, 보관하는 유리화 난자 동결법을 이용한 아기가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난자 동결법을 이용해 임신에 성공한 정모 씨는 1999년 8월 7일 오전 2.9kg의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했는데요. 당시 냉동 난자를 이용한 아기 탄생은 국내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최초였습니다. 당시 난자 동결법은 난자를 젤 상태에서 초급속으로 동결해서 세포의 손상을 최소로 줄여 보존하는 기술로 기존 수정란 동결법의 임신 성공률을 높인 획기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 기존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사용되던 수정란 동결법이 윤리적, 도덕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 폐경이나 난소암, 백혈병 등 치료 과정에서 난소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여성의 난자를 미리 채취하고 보존이 가능해지면서 치료 이후의 임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7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순직자들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가 충북 옥천군 위령탑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럼요.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년 5개월 동안 진행됐는데요. 연인원 892만여 명이 참여했고 이 중에 77명이 공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인천 세계 도시축전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오, 어떤 축제였을까요?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인천광역시 전역에 열렸던 축제인데 이전에 엑스포처럼 80일 동안 전시, 페스티벌, 국제회의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명칭도 엑스포로 열려고 했던 건데 국제박람회 측에서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타국의 엑스포와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요청해서 인천 세계도시축전으로 변경을 하게 됐죠. 차별점을 둔 거군요. 그럼 8월 8일의 과거로 떠나볼까요?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당시 야당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씨가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에 맞서 선전했던 김대중은 1972년 신병 치료를 위해 일본에 체류했는데요. 그러나 유신 체제가 선포되자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반유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부 요원들은 그를 납치시킨 뒤 오사카로 끌고 가 전신을 테이프로 감싸고 손발을 묶어 강제로 배에 태웠는데요. 그리고 팔과 다리에 각각 50kg 정도의 물체를 매단 뒤 입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생명까지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미국이 구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그는 부산을 거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납치의 배후로 박정희 정권이 지목됐지만 완강한 부인으로 오랫동안 묻혔던 진실은 사건 발생 25년 후에 드러났는데요. 2007년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이 사건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최소한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63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63년 8월 8일 새벽, 영국에서 세계의 열차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강도단이 영국 글래스고발 런던행 왕립 우편 열차를 털어 260만 파운드, 즉 현재 시세 약 5천만 파운드가 든 행랑 125개를 털어 달아난 건데요. 대열차 강도라 불리는 이 희대의 사건은 기관사 한 명이 쇠파이프에 맞아 후유증으로 숨지긴 했지만 범인들이 제대로 된 무기조차 소지하지 않은 점, 체포한 일당들로부터 현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점, 주범 다수에게 30년형의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한 점 등 인상적인 후유증이 나왔습니다. 일당 대부분은 체포했지만 그중 2명이 탈옥하면서 공권력의 위신은 또 한 번 추락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범인들을 영웅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은 자기 몫의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며 숨어 지내다 나중엔 아예 신분을 밝히며 열차 강도 이야기를 상품화해 기자나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벌었고 펑크밴드 섹스피스톨스와 음반을 취입해 이름을 새긴 티셔츠를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대열차 강도 사건은 후에도 끊임없이 화제를 낳았지만 범인들 중 4명은 끝끝내 체포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74년에는 워터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한 당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네. 예,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못 채우고 하야한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인 발표 이후 대통령의 권한은 그때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에게 넘어갔는데요.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포드는 곧 닉슨이 재임 기간 중 저지른 죄를 모두 사면한다고 발표해서 1년 3개월간 끌어왔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여자 핸드볼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한국 국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2연패를 이뤘습니다. 우생순.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그럼요. 이 경기 이후인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그 영화의 배경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보다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맞아요.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 정말. 그럼 8월 9일의 과거 속으로 가볼까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치러진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 올림픽의 꽃, 마라톤의 결승점을 향해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손기정 선수였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땡볕 아래서 42.195km 코스를 2시간 29분 19초에 주파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마의 2시간 30분 장벽을 깨고 우승한 겁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의 자발라가 27.4km 지점에서 탈락했고 영국의 어니스트 하퍼가 2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위였던 손기정 선수의 얼굴은 어두웠는데요. 일제치하에서 올림픽에 참가해 국적이 일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상식에서 영예의 월계관을 쓰고도 나라 잃은 울분과 슬픔을 사겨야 했습니다. 저 손으로 일장기를 가린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맞아요. 네. 정말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금메달리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이 경기 당시에 함께 참가한 우리나라의 남승용 선수도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199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지 56년이 지난 1992년 8월 9일 우리나라의 황용조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25회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날이랑 운명처럼 같은 날에 따게 된 거네요? 그렇죠. 우와. 기가 막히죠. 네. 그 일장기의 서름을 갚아준 느낌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히 환호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2시간 13분 23초로 세계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일궈낸 값진 승리였는데요. 27km 지점부터 우리나라의 김원기, 일본의 모리시타와 함께 3파전을 벌이던 황용조 선수는 40km 지점부터 막판 스퍼트를 감행해 바르셀로나 몬주익 주 경기장에 선두로 골인했습니다. 우리에게 금메달의 서름을 갚아준 황용조 선수는 이후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석권하며 전성기를 누리다 부상으로 인해 빠른 은퇴를 맞이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 1979년에는 YH 무역 여성 노동자 농성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농성이었나요? YH라는 회사가 가발 제조업체였거든요. 석유 파동과 가발 산업의 후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농성 넉 달 전인 4월에 1차 폐업을 선언하고 8월 6일 다시 폐업을 공고했는데요.
그런데 여성 노동자 200여 명은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폐업 철회와 임금 지불, 회사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마포 신민당사 4층에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1962년에는 독일계 스위스인 문학가 헤르만 헤세가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미안을 지으신 분이죠. 맞아요. 대표작으로는 데미안, 시타르타, 수레바퀴 아래서 등 여러 작품이 있는데요.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자, 그럼 8월 10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씨 없는 수박을 개량한 우장춘 박사가 1959년 8월 10일 61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광복 후 낙후된 조국의 농촌을 구하고자 일본에서 쌓은 화려한 명성을 뒤로하고 귀국했는데요. 1935년에는 세계 최초로 유채가 배추와 양배추의 자연 교잡종이라는 사실을 통해 종간 잡종과 종의 합성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셨고요. 또 이 이론을 유전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토양에 맞는 채소와 벽시의 품종 개량에 온갖 열정을 기울였는데요. 우 박사의 이 같은 노력으로 씨 없는 수박을 비롯해 우리 농토에 맞는 수많은 씨앗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육종의 과학화와 우리나라 농업 근대화에 커다란 기여를 한 우장춘 박사. 그의 장례식은 국민들의 애도 속에 엄숙한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2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25년 8월 10일) 찰스턴 춤의 발상지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남동부의 항만도시 찰스턴에서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찰스턴 춤은 192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사교 재즈 댄스였는데요. 독특한 당김은 리듬과 네 박자의 빠른 템포에 맞춰 양 무릎을 붙인 채 발을 번갈아 차올리며 추는 춤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 네. 이 찰스턴 춤이 네. 찰스턴 스텝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댄서들이 많이 추고 있는 스텝이에요. 오. 앉은 자리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 네, 약간 이런 거예요. 역시 YTN 재간둥이네요. 아, 정말. 덥다, 더워. 이 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923년 10월 29일 초연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코미디 러닝 와일드에서 피아노 연주자 제임스 존슨이 작곡한 작품 찰스턴을 작사자인 세실 매크가 노래하고 춤춘 데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해 곧장 미국 전역으로 보급됐는데요. 1925년에는 미국 보스턴의 피크위크 클럽에서는 찰스턴 무희들이 워낙 요란스럽게 요동치며 춤을 추는 바람에 클럽 건물이 무너져 5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66년에는 캐나다 오타와주 리도강에서 다리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무너졌으면 많이들 다쳤을 것 같은데. 네, 다리가 12m 아래로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숨지고 또 10명이 다치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은 공교롭게도 캐나다 전역에서 안전공사 캠페인이 시작된 날이었고요. 꼭 이런 사건에는 공교로운 일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1943년에는 루즈벨트 처칠의 정상회담이 있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였군요. 네, 맞아요.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이 열린 건데요. 이 회담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우선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여기서 결정이 된 거구나. 자, 이번엔 8월 11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1992년 8월 11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됐습니다. 고도 1,300km, 지구 경사각 66도인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건데요. 당시 우리별 1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리별 1호는 무게 50kg의 초소형 과학위성으로 전송 통신 실험, 지구사진 촬영 실험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5년간의 공식 임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위성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한반도 영상을 찍고 우주 방사선 환경을 연구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별 1호 발사에 성공한 지 약 1년이 지난 1993년 9월 26일 우리나라는 우리별 2호 발사에도 성공했는데요. 우리별 1호는 우리별 2호와 함께 임무 완수 후에도 7년간 더 작동하다가 2004년 지구와 교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1년으로 가볼까요? 국내산 원단으로 만든 신생활 간소복 패션쇼가 1961년 8월 11일 국민회당에서 열렸습니다. 패션쇼의 목적은 국민의 복장을 간소화하는 신생활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는데요. 행사에서는 여름 평상복, 개량 한복, 활동복 등이 소개됐습니다. 당시 앞서 6월에는 유명 여배우들이 신생활복을 입고 시가 행진을 했고 10월에는 남녀 근무복 등 6가지 표준 간소복이 발표됐는데요. 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생활 간소복 디자인을 공모해 15명의 디자이너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종사원에게 솔선수범의 차원에서 신생활복을 착용하게 했는데요. 이후 1996년 정치적, 사회적인 자율화의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근무복은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11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99년에는 20세기 최후의 계기 일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와, 계기일식 참 본 적은 없는데 정말 장관이었겠어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런 거 정말 꼭 챙겨보는 편이라서. 아, 그래요? 자, 오전 9시 31분 캐나다 동쪽 끝 노바스코샤 근해에서 시작한 이날 계기 일식이 시속 2,400km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서쪽 끝 콘월에 오전 10시 11분에 상륙했는데요. 110km의 폭으로 어둠을 몰고 달린 이 일식은 인도 벵골만에서 낮 12시 36분 일몰과 함께 행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아시아의 물개 조오리온 선수가 대한해협 횡단 수영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해협을 횡단하려면 몇 시간을 수영을 하신 건가요? 무려 장장 13시간 16분 10초 동안 수영한 끝에 오후 1시 21분 10초 대마도 서북방 소작기 등대에 도착했는데요. 실제로 수영한 거리가 52.5km였다고 합니다. 이건 물개라는 별명보다도 뭔가 다른 별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3시간을 수영을 하려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거의 뭐 잠수함이죠, 정말. 자,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화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야, 오늘 너무 예쁘시다. 정말 그 약간 샹들리에 부른 그 아이돌들 이제. 이 샹들리에인가요? 그거 아닌데. 아저씨, 1, 2, 3, 1, 2, 3. 아, 그거 아니었어요? 이분이에요. 네.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세대 차이가 나네요. 너무 옛날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또 밝게 입고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역시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자주 내려지고 있어요. 아니 진짜 걸어만 다녀도 막 한증막이 있는 것처럼 덥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삼복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며칠 있으면 말복인데 저는 그 매번 맞이하는 그 복날마다 가족들과 보양식 잘 챙겨 먹으면서 여름 건강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잘 먹어야 돼. 맞아. 버틸려면 잘 먹어야 돼. 맞아요. 잘 먹어야죠. 어.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열치열이다. 이래서 보양식 챙겨 드시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뜨거운 거 먹으면 더 뜨겁더라고요. 이럴 때는 시원한 거 있잖아. 냉면. 얼음 그치. 동동 뛰어가지고 후루룩
팝콘 먹고 아이스크림 맞아. 먹고 이런 게 시원한 더 거. 시원하더라고. 맞아. 아이고 그러니까 배탈이 안 나고 그냥 어떻게 알았어? 배가 아야해가지고. 아까 화장실 뛰어갔다 왔잖아요. 아, 정말. 우리 진혁 씨는요? 저는 뭐 올해 아직 휴가는 못 다녀오긴 했는데 올해 여름나기로 시원한 계곡에 가서 좀 찬물에다가 좀 발 좀 담그고 만화책이나 좀 있다 오고 싶어요. 진짜 좋지. 시원한 데서 그러니까요. 수박 옆에 두고. 맞아. 선풍기, 에어컨도 필요 없어. 선풍기만 싹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전 말고 나만을 위해서. 나만 또 얼굴은 피해야 돼. 목 밑으로. 얼굴 맞아. 있으면 약간 숨 안 쉬어져. 맞아. 그래서 맞아. 만화책 읽으면서 그냥 그늘에서 서늘하게 있는 게 제일 그럼요. 좋긴 한데.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얼음 씹는 걸 좋아해요. 얼음을 항상 씹고 있어요. 착하다, 물고 착해. 있거나. 맞아, 진짜 쉬는 시간에도 얼음 자주 씻고 있더라고요. 왜 착한지 조금 아니 남을 구체적으로 씹는 것보다 뒤에서 내 아. 스스로 그러니까 남한테 속상하게 있을 때 계속 얼음으로 씹어내면서 참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씹으면서 맞아요. 욕할 수도 있어요. 어쩐지 우리 유튜브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씹더라. 맞아. 아니 얼음 씹으면서 빙글빙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저준혁도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저의 노력을 다들 알아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아유, 네. 그럼요. 씹긴 씹었네요. 네, 씹었죠. 제가 여러분들을 씹을 수 없잖아요. 갑자기 좀 서늘해지네요. 네. 자, 이렇게 매년 무더위가 찾아오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여름나기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 진짜 궁금해요. 옛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거 없었으니까. 그런 거 없을 때? 없을 때. 야 진짜 그때는 어떡하지? 막 강아지처럼 이러면서 더위를 식혔나? 그래, 뜨거운 걸 내보내는 거지. 우리 조상님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준비한 유튜브 사진관 주제는 여름나기의 역사입니다. 자, 모두 더위 날릴 준비 되셨죠? 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너무 덥고요. 막 짜증나고요. 괜히 나왔어요. 무척 덥네요. 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괜히 나온 것 같아요. 그 선글라스는 어디서 사셨어요? 길거리에서요. 햇빛 차단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요. 한번 멋있게도 보이고 싶고 그래서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단추도 풀렀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나무가 덥다고 하신다요 넓은 바다가 나를 끌어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수는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여름방학이 계속돼서요. 물놀이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갑자기. 애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와보니 무척 좋습니다. 좋고 집안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PC방에서 인터넷을 즐기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때 아닌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방학도 하고요. 수영도 할 수 있어서요. 더울 때가 더 좋아요. 땀나면요 상쾌하고요. 뭐 더울 땐 더워야죠. 정말 이렇게 여름나기 방법 가지각색인데요. 네. 에어컨도 수영장도 없던 과거에는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났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조선시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이 냇물에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민속놀이, 이를 찬야비라 하는데요. 친한 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물고기도 잡고 잡은 고기를 굽거나 탕을 끓여 함께 나누다 보면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겠죠. 일석삼조네요. 찬엽과 함께 이어온 세시 풍속은 탁족입니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풍류를 즐기는 것이죠. 계곡물에 발 담그기. 물가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바람소리, 매미소리, 그리고 물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히는 탁족은 옛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피사법이었습니다. 야, 탁족 저거 보기만 해도 정말 부럽네요. 지금이라도 그 대야에 물 받아가지고 발 담그고 있고. 그러면서 시작할까? 오, 괜찮다. 그러니까요. 아니, 바닷물보다 계곡물이 더 차갑고 시원한 거 아시죠? 바닷물은 넓고 계곡은 좁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 원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요.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를 조금 더 순간 해올게요. 당황했어요. 나 궁금했잖아.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올게요.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에서도 탁족을 포함한 더위식히는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소서팔사, 더위를 다스리는 8가지 방법입니다. 아, 이게 소서팔사. 이게 더위를 다스리는 8가지 방법이라는 뜻이었네요. 솔밭에서 활쏘기, 활 쏘면 땀나지 않나?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 타기, 시원해.
넓은 정각에서 투어하기, 대자리 깔고 바둑 두기,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기, 숲속에서 매미 소리 듣기, 비 오는 날 한시 짓기, 약간 채통을 좀 지키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그치. 달밤에 개울가에서 발 씻기. 이게 제일 이거는 시원하겠다. 공감이 좀 가요. 이렇듯 다산 정약용의 소서팔사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집중하며 더위를 이겨내고자 한 선조들의 풍류 그리고 선비 정신을 노래하고 있죠. 아니 사실 저는 조선 시대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우통은 좀 벗고 등목하고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비 오는 날에 한시 짓기. 생각만 해도 약간 습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비들은 결이 좀 다르네요. 네. 아유, 난 조선시대에 태어나도 나는 선배 시켜도 안 해. 아우, 정말 불편해. 아우, 불편하잖아. 옷도 뭐 맨날 이렇게 다 갇혀 있고. 맞아. 에이, 이러더라. 이러면서. 그걸 때 팔자로 이렇게 언제 가? 아직 급해 죽겠는데. 맞아. 우린 성격 급해가지고. 그럼. 자, 이렇게 소서팔사는 당시의 시대상이 많이 반영된 여름나기 방법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여름나기를 위해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한번 바로 보실까요? 어디야? 여름이 되면 물맑은 광나루 뚝섬 유원지에 피서인파가 들끓었다. 한강이네요, 한강. 그때만 해도 한강은 전혀 오염되지 않아 어디에서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지금은 보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니, 선배님은 근데 한강 가서 수영하셨겠다, 그죠?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삼복 더위를 피해서. 화씨 90도를 오르내리는 초복이 갖는 더위를 피해서 서울 시민들은 시원한 물과 강바람을 찾아 이곳 한강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푸른 물과 시원한 바람에 몸을 적시는 젊은 남녀의 수영복이 7월 햇볕에 눈부시는 한편 물장난에 바쁜 하동들의 웃음소리로 벌거숭이의 잔치는 이제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흑백 영상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렇게 수영을 즐길 정도로 한강물이 깨끗했다라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1950년대에는 서양의 바캉스 문화가 유행하면서 긴 기간 휴양지에서 여름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이제 바다다. 50년대 후반부터 도시의 시민들이 바다를 찾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바캉스 시대가 열려 우리의 피서 문화가 새로운 풍속도가 됐다. 이달 하순부터 즐거운 하기방학을 맞이한 학생들과 더위에 지쳐 도시의 풍진을 벗어나온 청춘 남녀의 시민들이 바다바람을 쏘이면서 해수욕의 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영상은 흑백이어도 지금과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스타일이 그리고 네. 뭐 선글라스도 다 멋있고. 맞아요. 오, 패션이 너무 좋은데요? 한강 물놀이 하면 이제 한강 수영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강에는 언제 처음 수영장이 만들어졌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한 5, 60년대쯤? 그래요? 한강에 처음으로 근대식 수영장이 만들어진 게 1910년 일제 강점기입니다. 바로 지금은 사라진 서빙고 수영장이라는 곳인데요. 최초의 한강병 수영장인데 그 당시에는 한강 일대가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한강 수영장은 매년 2, 3만 명이 찾는 인기 피서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근대화 이전까지는 한여름에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또 더위를 식히는 걸 몇감기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수영과 목욕의 개념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았던 거죠. 맞아요. 옛날에는 뭐 냇가에 가서 노는 게 목욕이었지 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물고기 잡고 하셨잖아요. 그럼 북한산 이런 계곡 같은데 관악산 같은데 가가지고 그냥 뭐 가재 잡고 이랬어요. 창살로 막 고기 잡고 이랬잖아. 창살이요? 창살. 어디까지 거슬려? 약간 신석기로 가서 지금. 창살은 내가 도구를 사용 안 해봤고 돌이지 돌. 큰 돌로 큰 돌을 쳐가지고. 이제 뗀석기로 갔습니다. 뗀석기. 됐냐? 자, 그러다가 개항 이후로 도심의 위생의 개념인 공중목욕탕과 또 여가의 개념인 수영장이 따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심 속의 수영장이 여러 개가 생겨나면서 멀리 가지 않고도 시원한 여름나기를 즐길 수 있게 된 건데요. 1960년대 여름나기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젊음이 치솟는 여름에. 표현 너무 멋있다. 젊음이 치솟는 여름. 한여름에 무덥고 찌는 듯한 더위. 젊음과 직결되는 태양의 계절을 맞아 바닷가, 강가 수영장에는 힘차게 뛰노는 젊음의 인파로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와. 배우신 분이야, 저거. 무슨 급이신데요? 너무 낭만적이다.
낭만이 여기 있고 젊음이 여기 있고 또한 힘의 작동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잖아요. 이 1960년대인데도 수영복 스타일이 너무 멋지고 약간 여름나기용 신상 수영복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약간 비키니 스타일로. 맞아요. 거기다가 또 필요한 게 있죠. 모자와 선글라스 같이 갖춰줘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싹 넣을 수 있는 비치백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필수죠. 거기다가 그 선쿠션 여기서 왜냐면 사진을 먼저 찍을 때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피해야 된다. 선쿠션 딱 그렇지. 바르고 이제 딱 거기 딱 누워가지고 태닝까지 쫙 야, 끝내고. 나 진짜 놀러 가기도 전에 수업 쓰겠네. 그냥 가지 마. 가지 마. 돈 쓰려고 가는 거지. 아니 도대체 거기 살짝 누워서 사진만 찍고 올 거면서 그리고 발만 물에 담그고 아우 차가워 가자 이러고 가자. 사진 몇 장 찍고. 맞아요. 몇 장이란요? 몇백 장이지. 아 근데 이렇게 소영 씨처럼 사실 여름철 휴가 떠나기 전부터 이것저것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 또한 여름나기의 또 다른 재미이기도 한데 그런데 1970년대에는 이런 풍속을 호되게 꾸짖는 캠페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혼내요? 분수에 맞는 피서를. 아, 분수에 맞게 다녀라. 아니 이때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신다. 너무 센데요? 니까지 깨 피서를.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도심의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비서 용구들을 경쟁이나 하듯 사들이는 이가 많은데 이 가운데는 빚을 내가면서까지 분에 맞지 않은 놀이를 즐기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와, 저 꼬마 봐요. 지금 연기를 너무 잘해. 튜브 사달라고 떼쓰는 연기. 자기야 내서 번 돈을 무더울 때 분에 맞게 쓴다고 해서 다 달바는 못 되지만은 그렇다고 지나치게 낭비를 하거나 빚까지 얻어 쓴다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놀이는 형편과 분수에 맞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유 사실 요즘은 그 여름나기 그 비용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그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어가지고 4인 가족이 한 번 음식이잖아요. 이거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숙박비 엄청나죠. 회 한 접시 먹으려고 하잖아. 회가 또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진짜 목돈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름방학이 이제 또 시작됐잖아요. 그럼 8월 성수기에는 야 극성수기여서 맞아. 어딜 가도 사람이 많고 돈도 되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촌캉스라고 해서 한적한 시골 마을의 민박집을 찾아서 소박한 여름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농촌 경제도 살리고 조용하게 휴가도 즐기고 일석이조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의 여름나기 로망 중 하나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호캉스. 너무 좋지만 호캉스. 이 도심 속 호텔에서 편안하면서도 럭셔리한 휴가를 보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뉴스와 함께 저희도 호캉스 한번 떠나볼까요? 직장인 김정원 씨 가족은 이번 여름 휴가를 도시 모텔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 럭셔리하다. 먼저 헬스클럽에서 스트레칭을 배우며 직장과 학교에서 경직됐던 근육을 풉니다. 점심시간에는 전문가로부터 테이블 매너를 하나하나 익힙니다.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기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스케줄을 맞추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 멀리 가려고 하니까 요즘 항공파업에도 뭐에다가 번거로움도 있고 많이 어려움이 있어갖고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저렇게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대중적이진 않았다고 해요. 네네. 그럼요. 아, 예전에는 뭐 휴가철에 서울 시내 호텔이 텅텅 비어서 오히려 더 저렴했거든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 3분의 1이 다 어디 가. 그런데 호캉스가 대중화되면서 지금은 휴가철에 예약조차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호텔 바우처를 받을 게 있어서 연락을 하면 꼭 이때는 안 된대. 맞아. 또 성수기는 안 돼. 호텔 여름 패키지의 백미는 역시 야외 수영장. 이 호텔 수영장은 도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데다 숲으로 둘러싸여 이국에 휴가를 온 기분입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좋고요. 그리고 멀지 않은 데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애들 놀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이렇게 쉬었다 가면은 휴식도 되고요. 사방이 녹지인 이 호텔은 곤충 채집 패키지라는 이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보물찾기나 영어 뮤지컬 아카데미를 여는 호텔도 있습니다. 요즘 호캉스보다 오히려 더 즐길 거리가 많았네요. 그러네요. 3, 4년 전부터 등장한 호텔의 여름 패키지 상품. 새로운 틈새 휴가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여름나기 방법도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방금 만나본 장소들 외에 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장소 있으세요? 저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요? 도심 한복판에서 음악 들으면서 막 춤도 추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막 물총 쏘고 막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 그 가보고 싶어요. 쫄딱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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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 물총 쏘고 그러면 아주 싸움 나지. 아이고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어. 요즘에는 그 물총 쏘는 게 시그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맞아. 페스티벌에서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근데 얼굴에 막 그건 이제 싫어해서 쏘는 거. 너 집에 가라 이러면서. 집에 가라 이렇게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물축제는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여름나기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도심 한복판이 축제의 장으로 변하면서 더위도 날리고 무료한 일상에서의 해방감도 느낄 수 있는데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축제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엄청 웅장한 음악이 나오는데요? 야, 물총으로 그 지구를 구하는 건가 외계인한테? 외계인이 지구인을 습격했네. 직장인과 학생들로 붐비던 도심 한복판이 커다란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물총을 쏘고 온몸이 흠뻑 젖은 줄도 모른 채 신나는 음악에 축제를 즐기다 보면 더위는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노래랑 이 분위기가 너무 젊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온 지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저기서 춤추고 놀려고요. 이게 사실 그 동남아 국가들에서 있었던 그 송크란 축제가 한국에도 온 거잖아요. 오래간만에 찾아온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씨에 시민들은 곳곳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즐겼습니다. 이야. 이렇게 밖에서 여름을 즐기는 방법도 많지만 그렇다고 여름 내내 밖으로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집안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려면 선풍기가 필수인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선풍기를 사용하면 세금을 냈어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세금이요? 세금이요. 아니 뭐 에어컨 많이 쓰면 누진세 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선풍기도 세금을 낸다고요? 맞아요. 네. 야 더럽네 진짜. 근데 더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이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잡종세 때문이라고 하네요. 잡종세를? 네, 잡종세. 일제시대 때 잡종세랑 있었다고요? 네, 당시에 공가품에 속하던 선풍기, 피아노, 금고 같은 여러 잡다한 물건에 붙은 세금이었는데요. 이게 광복 직후까지도 이 잡종세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잡종세도 좀 놀랍긴 하지만 일제감정기에 선풍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놀라웠긴 한데 선풍기는 언제 혹시 발명이 된 건가요? 그건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선풍기는 천장에 매달려서 추의 무게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팬 형태로 무려 1600년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1600년? 이걸 이제 1882년에 에디슨이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선풍기로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모양이 좀 독특하죠? 오, 저거 들고 다니니까 더 땀나겠는데요? 터널 주먹으로 넣을 것 같은데. 야, 저 전화기처럼 생겼는데 받았다 큰일 나겠네. 아니,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네. 이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선풍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풍기는요, 1959년에 만들어진 금성사의 선풍기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야, 지금의 선풍기 모양이다. 네. 비싸다, 지금. 골드스타. 당시에 그 수입 선풍기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사실 쉽게 들여놓을 수 없는 고가의 가전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선풍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빠른 속도로 선풍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선풍기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거듭나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국산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해외 시장 개척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립 공장인가 보다. 정부의 수출 정책에 힘입은 금성사에서는 라디오와 선풍기 등 각종 전기 기구를 생산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출 대폭평을 받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현재까지 약 60여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야, 지금은 그 지하철 냉방이 너무 세다고 양 냉방칸이 따로 있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옛날에는 지하철에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위에 이게 선풍기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 지하철에는 80년대까지 선풍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 에어컨으로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름나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바로 선풍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시절 추억의 선풍기 광고 영상 한번 만나볼까요? 좋아요. 이젠
선풍기도 컴퓨터 시대. 강하게, 약하게, 세차게, 자동으로 바람이 바뀌는 컴퓨터 설계. 컴퓨터 선풍기. 45년 전에 컴퓨터 선풍기. 나 너무 웃긴 게 강하게, 약하게, 세차게. 뭔가 강단 있어 보인다. 네. 와, 신기하다. 네, 아니 선풍기가 대중화된 1970년대에는 국산 에어컨도 개발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보기 어려운 가전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내 최초의 에어컨이라네요. 아, 그럼 이 귀한 에어컨은 주로 당시에 어디에 설치가 되었었나요? 이게 말이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인 극장과 공연장에 설치가 됐는데요. 당시에 그 신문 지명 광고를 보면 완전 냉방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눈에 띄죠. 오, 그러네요. 완전한 에어컨. 아니, 극장에서 영화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에어컨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에어 갈것 같아요. 컨디션. 야. 컨디션.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가정마다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더위를 피하러 아주 시원한 은행이나 공항으로 피서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와, 우리 큰아버지가 되게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인가 에어컨이 있었어. 그때 에어컨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가족이 5명이 다 갔어. 갔는데 친척들이 다 와 있어. 그 에어컨 하나 틀어놓고 한 20명이 넘게 수박 먹으면서 그러니까 피서를 글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옛날에는 엄청 컸어요. 가정용인데도 요만해서 이만했잖아. 예, 한쪽을 크게 차지했어. 맞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은행을 최고의 피서지로 만들었던 추억의 에어컨 광고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왼쪽, 오른쪽. 아, 이거. 바로 북극곰 나왔네. 북극 바람을 자동 회전시키는 에어 스윙 에어컨. 아, 보기만 해도 방 안 구석구석 시원해요. 그뿐인가요? 전기료도 소음도 크게 줄었어요. 에어컨. 영업장에서는 성 커스텀 에어컨. 분리형 에어컨 탄생. 분리형이다. 실외기. 소음은 밖으로, 찬바람은 안으로. 소음이 없는 분리형 에어컨. 그 전까지는 지금 실외기랑 일체형이었는데 이때부터 분리가 된 거네. 조용해서 좋아요. 한꺼번에 방 4개까지 냉방되는 멀티 에어컨. IC 기능에 또 냉방기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나왔으면 이름 자체가 대우 IC 에어컨이었어요. IC 냉장고. 시원하긴 하지만 나중엔 욕이 나와요. 자, 요즘에 선풍기와 에어컨 말고도 일상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고마운 여름 상품들이 많은데요. 이색 여름나기 아이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후텁지근한 사무실. 회사원 민재원 씨의 책상 밑에는 독특한 선풍기가 있습니다. 발판에 발을 올리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지압까지 가능한 제품인데 더운 여름 신발 속에 땀이 차는 불쾌감을 덜어줍니다. 발선풍기. 저거는 약간 좀 다른 사람한테. 매트 원단에 냉매가 들어있어 체온을 낮춰주는 쿨 방석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전기료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직장 생활도 아이템빨이네요. 통에 물을 넣어 얼린 뒤 그 냉동된 팩을 이용해 건조하지 않은 바람을 만드는 신개념 선풍기도 등장했습니다. 와, 저건 되게 갖고 싶다. 한 패션 업체는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빙과 제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시원한 느낌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티셔츠 등의 6가지 장수 아이스크림의 이미지를 접목한 한정판입니다. 오, 특이하다. 시원해 보인다. 평소에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귀엽고 재밌어가지고 남자친구 하나 사주려고 보고 있었어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재미있게. 독특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고 왔는데 벌써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네. 진짜 추워요.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시대별 여름나기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건강하고 스마트한 여름나기 방법으로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허를 찌르는 충격과 공포, 믿기 힘든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당신을 기다린다.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진짜 무서웠잖아. 내가 소영이로 보인다. 박수영 씨? 아, 맞아요. 접니다. 머리카락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저예요, 저. 아니, 남을 씹는 것보다 뒤에서. 그러니까 남한테 속상한 게 있을 때 계속 얼음으로 씹어내면서 참아내는 거 아니에요? 씹으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어쩐지 우리 유튜브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씹더라. 맞아. 이렇게 저의 노력을 다들 알아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아우, 그럼요. 쉽게 씹었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씹을 수 없잖아요. 갑자기 좀 서늘해지네요. 네.